네,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신앙로의 개척, 신앙로의 개척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서 과연 신앙로의 개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모험가들이 어떻게 신앙로를 개척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항로가 배의 길이잖아요. 이제 15세기 정도 되면요, 유럽 국가, 특히 지금 여기 보이시는 두 국가, 바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유럽의 최서단, 여기가 바로 이베리아 반도인데요.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이 두 국가를 중심으로 정말로 전 세계에 배를 타고 떠돌아다니는 신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왜 이 두 국가는 신항로의 개척에 뛰어들었을까요? 우선 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왜 그 먼 항해를 떠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거 사진에 보이는 거 뭘까요? 맞아요. 바로 향신료인데요. 이 향신료 주로 어디에 쓰죠? 그렇죠. 보통 음식에 넣어서 음식의 향과 신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향신료인데요. 이 향신료 주로 어디서 자라나요? 그렇죠. 바로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인도, 동남아시아 또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향신료입니다. 이 향신료는 이 유럽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유럽인들이 이 향신료가 매우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먼 지역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이 인도부터 이 유럽 지역까지 건너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지역. 이 지역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있었고요. 또 이탈리아를 넘어오다 보니까 여기에는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상인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됐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 향신료 무역에서 좀 멀어졌고요. 그래서 이들은 야, 들어오서 우리가 직접 간다라고 결심을 했고 먼 바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좀 관련되어 있는데요. 15세기에 이쪽 지역에 이슬람 제국, 바로 오스만 투르크가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오스만 투르크는 훗날 이 지역에 있었던 동로마까지 멸망시키면서 북아프리카, 이 소아시아, 그리고 이 발칸반도 지역을 완전 장악하죠. 그러면서 이들은 향신료, 이 인도나 동남아시아 들어오는 향신료를 꽉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소외됐던 이 포르투갈, 스페인은 이쪽 원래 여기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이베리아 반도는 원래 옛날에 이슬람 국가들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고 회복했던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약간 이슬람 국가와는 좀 사이가 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만 제국과 좀 관계가 원활하진 않았고요. 그 결과 이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인도 또는 동남아시아 향신료를 얻기 어려웠다. 그래서 직접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우리가 직접 향신료를 구하러 인도를 가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방물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가 막 불러일으킬 때 이들에게 희망과 어떻게 보면 꿈의 메시지를 던져준 책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배경, 동방견물록인데요. 여러분, 이 동방견물록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동방견물록인데, 이 동방견물록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이 당시 이 베네치아 상인이었거든요. 이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에서 이제 삼총을 따라서 먼 중국 당시의 원나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이제 관리로 지내면서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이 여행했던 일들을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때 자신의 고향이 다른 도시 국가와 전쟁 중이었고 거기에 참전을 했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었는데 마르코 폴로가 감옥에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료 제수들이랑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옛날에 있잖아, 이제 걸어서 중국까지 갔다 왔다, 거기서 막 관리로 지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썰을 푼 거죠. 이때 같이 있던 죄수가 소설가였고요. 그 소설가였던 애가 막 거의 다 적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막 적어요. 그 책이 마르코 폴로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유럽인들이 정말로 원하던 이 동방물산, 향신료 또는 중국의 비단 같은 이야기들, 이러한 유럽인들이 가장 원하는 물건들을 막 거기 소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향신료가 널려 있다, 막 이런 내용도 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책에 뭐라 되어 있냐면
중국의 동쪽에 가면은 지팡쿠라는 전설의 섬이 있다. 지팡쿠라는 한 섬이 있다더라. 섬나라가 있는데 지팡쿠라는 이 섬나라에 가면은 뭐 황금이 넘쳐나서 뭐 집을 황금으로 만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쪽의 섬나라 바로 어디죠? 맞아요.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영어로 재팬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영어로 재팬이 됩니다. 이 당시에 유럽 국가들은 여기를 지팡쿠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돼서 현재 재팬이 되는데요. 선생님 그럼 정말 일본에 황금이 많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황금이 많은 건 아니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걸 보고 그냥 마르코 폴로가 일본에 간 적은 없습니다. 마르코 폴로 스스로가 일본에 간 적은 없는데 아마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일본에 여행을 했던 한 사람이 야 일본에 가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라고 해서 소개했고 뭐 마르코 폴로가 그걸 좀 상상해서 더 좀 추가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일본의 금각사거든요. 일본의 금각사인데 이렇게 황금으로 약간 칠을 한 절이 있어요. 근데 약간 마르코 폴로 시기에 이러한 절이 있었고 이걸 본 여행자들이 마르코 폴로한테 얘기를 했고 마르코 폴로가 그걸 듣고 황금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유럽에 소개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모험가 콜럼버스가 쓴 항해일지를 보시면요, 나는 지팡구에 갈 거다. 지팡구에 이제 지팡구까지 가고 싶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때 수많은 모험가들의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물로까지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마지막은 이 먼 바다를 정말로 먼 바다잖아요. 이 먼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배입니다. 배. 이때 유럽에서는 뭐 갤리온이라든지 나우라든지 카락이라든지 정말로 험난한 파도를 부실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조선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때 발달됐고요. 또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항해 기술, 뭐 별자리라든지 해 위치 같은 걸 보고 내가 망망대해 사방이 다 바다여도 내가 어느 정도의 와 있구나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측량 기술인 항해술까지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심으로 이 유럽인들은 먼 바다를 넘어가서 우리가 동방물산을 직접 구하자,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학습 목표, 신항로 개척의 전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과연 어떤 모험가들이 도대체 어디를 다녔을까? 어떻게 신항로를 개척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항로 개척 전개 과정을 가장 어떻게 보면 문을 열었던 역사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항로 개척을 성공했던 두 국가가 바로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라 했잖아요. 이 포르투갈에 가시면요, 수도 리스본에 가시면 발견기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포르투갈이 신항로의 개척을 시작했던 500주년 정도를 기념해서 만든 기념비인데요. 이 기념비에 지금 보시면은 맨 앞에 한 역사 인물이 있고 그 뒤에 수많은 모험가들이 동상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이 맨 앞에 있는 역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애니크 왕자입니다. 애니크 왕자인데 사진이 잘 안 보이네요. 애니크 왕자인데 애니크 왕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항로 개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애니크 왕자는 당시 포르투갈의 왕자였는데 애니크 왕자는 그 전에도 먼 바다로 나아간 걸 꿈꿨습니다. 그래서 애니크 왕자는 당시에 오늘로 치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해군사관학교 또는 해양사관학교 같은 항해자들과 모험가들 그리고 조선술과 측량기술, 항해술을 연구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웠고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켰는데요. 이때 애니크 왕자가 어딜 갔냐? 바로 이 포르투갈에서 출발을 해서 이 서아프리카 지역까지 모험가들을 시켜서 부하를 시켜서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여러분 지구는 유럽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렇게 둥글죠. 이게 입증이 되었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뭐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가설을 세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이 지역에 가시면 서아프리카 지역에 가시면요, 여기가 바다가 굉장히 험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프리카 북부 바다 대서양이 있는데 이런 바다가 만난 지점이어서 파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에 웬만한 큰 배로는 작은 배는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이때 수많은 유럽 모험가들이 이 서아프리카를 지나가다가 배가 난파되었고 저기가 세상이 끝인가 보다. 저
남쪽으로는 바다를 못 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때 에니크 왕자가 발전시킨 조선술, 항해술 덕분에 이 서아프리카 지역을 넘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수많은 모험가들과 탐험가들이 지구의 끝이 저기가 아니었어, 그럼 지구가 실제로 둥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포르투갈 정부는 시킨 거죠. 야, 한번 아프리카 끝까지 한번 가봐라, 아프리카 끝까지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마르톨루메 디아즈라는 선원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디아즈가 출발을 해요.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 출발을 해서 서아프리카를 돌아서, 자, 어디까지 가나 볼게요. 아프리카 끝까지. 자,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아프리카가 진짜 큽니다. 진짜 큰 대륙이에요. 한번 계속 가볼게요. 이 서아프리카를 지나서 콩고도 지나서 쭉쭉 내려갑니다. 나미비아 지나서 남아프리카, 딱 여기 아프리카 가장 남쪽까지 찍었어요. 딱 찍고 좀 올라가다가 디아즈가 압니다. 야, 나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육지 따라 쭉 따라왔더니 이제 올라가기만 하더라. 그럼 내가 지금 아프리카 끝까지 찍었구나. 나 그래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여기서 딱 정발을 하는데, 이제 디아즈가 명령, 이제 어떻게 보면 임무를 수행한 거잖아요. 디아즈가 이제 하면서 여기 이름을 지어야지, 내가 발견을 했으니까 이쪽 이름을 지어야지 라고 그랬는데, 이때 디아즈가 솔직히 여러분 여기 이때 폭풍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 최남단 지역이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바다가 굉장히 험합니다. 디아즈가 이름을 뭐라 짓냐면 폭풍의 곳, 폭풍의 바다,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또 돌아와요. 목숨 다해서 이제 목숨 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이 돌아온 것도 되게 힘들었겠죠. 딱 돌아와요. 딱 돌아와서 이제 포르투갈 왕한테 얘기를 하죠. 제가 저기 최남단 아프리카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왕이 이제 물어봐요. 야, 그래, 어땠니? 막 얘기를 하다가 너 거기 뭐라고 이름 졌니? 했더니 저 거기 갔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포르투갈 왕이 야, 그러면 누가 가겠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인도로 가려면 폭풍의 곳을 지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때 포르투갈 왕이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짓거라 라고 그랬고, 지금 현재 여기가 바로 희망봉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 지역인 희망봉이었고요. 이때 포르투갈은 우리가 아프리카 끝까지 갔으니까 이제 곧 인도로 갈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때 이탈리아 출신의 한 상인이 포르투갈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러죠.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서쪽 지역, 지구는 둥글다고 하거든요. 이 서쪽 지역을 통해서 인도로 가겠습니다라는 한 청년이 와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이때 콜럼버스는 좀 무모한 얘기였죠. 지구가 얼마나 큰지 몰랐던 거죠. 서쪽으로 가시면요, 인도가 여기 있습니다. 서쪽으로 갔으면은 콜럼버스 아마 실패를 했을 거예요. 서쪽으로 가기에는 이 당시 항해술이나 그런 기술로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일단 진짜 무작정 일단 한번 정말 위대한 용기를 펼쳤던 거죠. 근데 이때 포르투갈이 야,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지구가 둥근지도 안 둥근지도 모르는데 너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우리는 어차피 안정적으로 아프리카를 돌아서 갈 수 있으니까 나는 널 투자하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이자벨라 여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설득을 하죠. 그때 스페인도 때마침 포르투갈이 이쪽 아프리카 최남단을 찍었다고 하니까 이제 황급하게 우리도 늦을 수 없어, 포르투갈보다 늦게 가면 안 돼라 그래서 콜럼버스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에게 배를 주고 그럼 너 서쪽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 세비야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1492년 바로 이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이쪽 지역을 탐험 도착을 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가 걸렸고요. 콜럼버스는 이때 딱 도착을 했을 때 여 지역이 인도인 줄 알았어요. 지금이야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 지역이라는 게 알려졌지만,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알려졌지만, 콜럼버스는 발견 당시에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쪽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딱 도착했을 때 거기 원주민들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을 딱 보면서 원주민이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들을 부르는 용어 바로 인디언이죠. 콜럼버스가 인디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인디언 뜻이 뭐냐면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대륙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때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요. 뒤이어서 이 포르투갈은 깜짝 놀랍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가 인도로 갔다 왔다고. 이때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콜럼버스가 인도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바스코 다가마라는 애를 시켜서
야 너 빨리 인도 가라.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무지 힘들었겠죠. 아프리카를 돌아서 바스코 다가마가 여기 바로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로 이 포르투갈 스페인이 전 세계를 배 타고 돌아다녔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일주란 역사적 인물 무언가 바로 스페인의 마젤란이 여기서 세비야에서 출발해요. 자, 지구가 둥글다니까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남미를 돌아갑니다. 이때 선생님이 그 마젤란 박물관이 있어요. 스페인에 가시면 거기 갔었는데 진짜로 그 마젤란 박물관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젤란이 출발했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항해일지를 정리한 박물관이거든요. 그걸 봤는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남미를 돌다가 이 남극 바다에서 고립이 돼요. 여기가 바다가 얼어버려요. 여기서 배 5척 중 2척을 난파당하고요. 간신히 목숨 구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몰랐겠죠. 마젤란도 몰랐겠죠. 뭘 몰랐냐? 여기에 거대한 바다, 바로 태평양이 있었다는 걸 몰랐겠죠. 이 태평양을 지납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요, 정말로 마젤란이 막 배에 있는 거를 뜯어 먹어요. 그냥 나무를 씹어 먹어요. 나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나무를 씹고 나무 속에 막 구더기 있으면 구더기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죽음의 항해를 합니다. 죽자 살다가 여기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이때 필리핀 원주민들과 갈등이 생겨서 마젤란이 이때 죽고요. 마젤란의 부하들이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인도에 도착을 했고 인도에서 다행히 안내를 받아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쪽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온 이게 마젤란의 세계 일주고요. 이 덕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모험가들은 진짜 목숨을 건 항해를 통해 이 지구 전 세계를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